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네, 오늘 노란색 예쁜 꽃이 폈네요. 네, 이제 계절이 가을로 물들어가는 만큼 네. 이제 은행잎? 네, 폭염 끝났다. 이제 가을 은행잎 좀 보자. 뭐 이런 네. 의미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여러 기사들도 보고 또 뭐 뉴스들도 보고 했죠. 근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정치 뉴스를 보고 있는 건가, 연예 기사를 보고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굴 만났다. 뭐 밥 먹는다 안 먹는다 번개했다 그리고 뭐 누가 용산을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뭔가 현안이 아니라 가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정책들 뭐 이러한 것들 얘기하기도 바쁜데 너무 가십거리에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일단 저도 그 가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송구하고 네. 죄송하다라는 솔직한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마찬가지로 공감되는 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네. 보수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방송국들의 시청률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중도 보수 지지층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이죠? 그게 이제 결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정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나는데 네. 핵심적인 이분들의 감정은 네. 짜증난다, 꼴보기 싫다 사실. 피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게 네. 여권 내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네. 이른바 윤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아마 각자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뉴스 엔진은 비교적 윤 대통령과 친한 저도 나오지만 한동훈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나오고 아우 좋은 지점이야. 그 네. 골고루 목소리를 담아내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네. 누가 더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이런 현상 자체가 좀 피곤하고 보기 싫다, 짜증난다는 국민들이 많아요. 네, 피로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좀 더 책임을 가지고 가져야죠. 있는 분들이 네, 네.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저는 무엇보다 이런 어떤 갈등의 이슈들이 네. 대통령의 국정 성과라든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에는 체코에 방문해서 네네. 원전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사실상 최종 계약을 뭐 가계약 도장 찍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들까지도 국내에 뭐 독대를 하니 많이 하는 뉴스들이 가려버리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대통령의 성과를 많이 알려야 될 여권이나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 큰 손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도 나름 할 말이 많을 거고요. 네.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뭐 부글부글 끓고 막 방송 있겠죠. 나와서 이야기 많이 네.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처럼의 어떤 국정 성과나 네. 세일즈 외교 성공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네. 그 타이밍은 좀 피해서 갈등을 하더라도 하고 싸우면 안 되나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최근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그 단어가 떠올랐냐면 전당대회 때 원희룡 후보가 나왔을 때 그 본인의 PR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네. 첫 말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네. 이러다 다 죽어! 이랬거든요. 네.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슬로건을 딱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체제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 보수 전체적으로 조금 손실 없는 이슈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근 가장 불거지고 있는 윤한 갈등 그 중심에 오찬이니 만찬이니 뭐 식사에 대한 회동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오찬, 만찬 뭐 정치적으로 너무 소모가 돼서 제가 일련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오찬 얘기가 나온 게 4.10 총선이 끝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윤 대통령께서 오찬 제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거부를 하셨다. 그죠? 건강의 사유로.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준비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아니 왜 대표만 초대를 안 하고 낙선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그 한 달 뒤에 8월 30일 드디어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준비가 되는구나 했는데 추석 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때 뭐 의정 갈등에 대한 네. 의견 차이나 이런 네. 것들이 또 사실은 문제의 단초가 됐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진짜 완전 바로였죠. 바로
번개 미팅이 있었어요. 네, 윤상현 의원하고 일부 최고위원의 참석이 이제 딱 한정된 대통령실 주최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윤한 갈등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불거져서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입니다. 9월 24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 지도부들과의 만찬 회동이 이제 이뤄졌는데 지금 이제 한간에서 얘기는 밥만 먹고 왔다. 예, 90분 동안 뭐 현안의 논의가 전혀 없고 식사만 했는데 거기 왜 갔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당대표 선출된 이후 어쨌든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9월이다. 이건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90분 동안 대화를 없이 뭐 식사만 하셨는데 당대표에게 발언 기회가 없었다라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의견에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9월 24일 만찬에 참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 대통령실에서 만찬 준비 정성스럽게 잘했다. 그리고 누가 말하는 걸 막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때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이 네. 없으시다가 네. 나중에 또 독대 요청했다는 게 또다시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모든 화두가 네.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로 몰려가게 하느냐는 지적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네. 좀 달라지는 문제인데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여기서 뭐 한동훈 대표를 더 비판하거나 네. 또는 대통령실 입장을 더 설명하거나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 저는 밥이 뭐라고 밥은 먹는 거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점심 먹거나 저녁 먹을 때 이거 정치권에서는 뭐 거창하게 오찬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회동이란 말도 붙이고. 근데 그 자체로 네. 좀 서로 간에 오해도 풀고 어쨌든 얼굴 보고 밥 한 숟가락 같이 뜨면 마음이 조금 열리잖아요.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독대든 네. 또는 윤한 간의 소통이든 그 밥을 계기로 그 다음부터 뭔가 풀려나갈 수 있는 거지 밥 먹는 김에 한 큐에 뭘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물건 터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더 이런 소통이나 교류의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욕심내서 밥 먹는 김에 네. 내가 여기서 뭐 현안도 이야기하고 뭐 대통령도 설득하고 뭘 한 번에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좀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신뢰가 지금 거의 바닥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거 그렇게도 보시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뭐 아닌 것처럼 봉합을 하고 뭐 미봉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거든요. 네, 네, 네. 이제는 사실 알만한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쵸? 네. 두 분이 뭐 20년을 같이 한 끈끈한 형제 같은 사이였지만 네. 총선 전후로 해서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네. 직접 소통도 안 돼요. 한동훈 대표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과.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네. 처음부터 다시 조금 불편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에서 그렇다고 파국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까. 이 현실적인 저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무조건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독대를 하면 마치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는 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져주는 모양 독대를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대표를 무시하는 모양 둘 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 다 모양새를 좀 갖춰가면서 같이 협업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완충 단계를 거칠 수 있죠. 네네. 이를테면 두 사람의 내밀한 만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석을 한다던가. 네네.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원내 의원들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고 거기서 논의되는 여러 현안을 네. 국회의원들 설득할 때 오히려 추 원내대표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독대했어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정말 대통령과 껄끄러운 이야기, 네. 뭐 의료개혁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나 네. 이런 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라면 1대1만 고집할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그래 같이 만나자. 네. 이런 단계적인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의 언론 플레이 기분 나쁘다. 네. 이거 자기 정치 아니냐. 뭐 저는 그 인식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소통을 안 하고 여당 대표와 영영 먼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맞죠. 네. 그럼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되었든 아니면 추 대표만 있으면 네.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랑 더 친하다. 사실 이러면 친윤이다라는 평이 있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 측근인 그럼 장동혁 최고위원 넣어서 네. 2대2 뭐 사자 해동하자. 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든 어찌 되었건 1대1 독대가 지금 부담스러운 형국이 됐으면 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소통의 단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교류가 있고 신뢰가 조금 쌓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독대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사실 한간에서는 이 독대는 어쨌든 간에 불발이 됐잖아요. 근데 네. 그 사유는 대통령이 피했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네. 한동훈 대표의 언론 플레이라는 언론의 지적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또 반론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좋습니다. 이 독대 요청 자체가 단독 기사로 난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실은 일입니다. 그것도 좀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독대를 하고 나서 네. 뒤늦게 사실은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네. 게 양측에 합의된 상태로 언론에 공개가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공개하자. 네. 굉장히 신뢰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국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건데 네. 그런데 그 독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요청했다는 것부터 먼저 기사가 나버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정말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언론을 동원해서 나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마치 내가 독대를 안 받아주면 나는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소통 안 한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게 언론 보도 나가는 게 왜 잘못이냐라는 태도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발언을 실질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역대 네. 보수가 여당인 적도 있고 진보가 여당인 적도 있지만 네.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독대 요청이 언론에 나간 전례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상한 사람들 같아도 네. 다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들 모아다가 정치인 하는 거거든요. 사실 들어가면 좀 이상해져요. 저도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 관행으로 안 하는 건 안 하고 하는 건 다 나름의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 플레이가 네.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에도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언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뭐 무슨 좋은 꼬리표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막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사이 문제 없어요. 신뢰가 확고해요라고 막 좀 억지로 막 뭘 덮어두고 뭘 하기보다 진짜 문제 있다. 포장할 맞다. 것도 없고. 네, 있는 그러면 대로. 이 단계에서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서 한 번에 10단계로 못 가니까 네. 1단계부터 밟아 나가자라는 현실적인 태도를 주변의 참모들이 좀 많이 조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전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양상들을 쭉 보면서 두 분 다 고집 정말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거는요. 네. 또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가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뭐 쓴소리나 고언도 될 수 있겠지만 네. 검사라는 직업은 네. 평생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고 죄를 묻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네.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 재벌, 대기업 교수분들도 네. 검사 앞에서는 뭔가 위축되고 그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고분고분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평생 하다 보면 그렇죠. 네. 내가 가장 옳고 뭐 똑똑하고 이렇게 네. 독선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내려놓고 네. 좀 검찰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 스타일로 네. 통이 넓게 품이 넓게 정치하는 게 두 분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것도 되게 뼈아픈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최근 이제 최재형 목사 수심위 네, 결과, 최재형, 네. 최재형 목사 수심위 결과에 대해서 여론이 조금 이게 뭐지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로 나온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불기소 권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60% 이상이 부적절하다라는 여론 결과는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준 사람은 기소인데 받은 사람이 왜 불기소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정도의 뭐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던가 혹은 정부에서 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뉴스 엔진에 잘못 말려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많이 하게 되는 질문들을 듣게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노린 건 아니에요. 노린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걸렸어. 네. 저런 여론조사 결과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다만 네. 이걸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전제를 두자면 네. 여론 때문에 법리가 뒤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리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최재형 씨도 그렇고 네.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네. 두 건 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정치를 하면서 네.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국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저렇게 60% 가까이 나오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죠. 네. 저거는 엄연히 실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없는 법리를 만들어서 기소할 수는 또 없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계속 해야만 하는데 네.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소시킬까에 대한 후속 조치, 네. 그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이 해야 되고 네. 첫 번째 단추가 제2부속실의 빠른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행스럽게도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실무적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을 때 네. 책임질 대상이 없어요. 전담 조직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야 제2부속실 너네 이거 뭐 하는 거야라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2부속실 실장이나 뭐 행정관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네. 더 고민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또 뭔가 국민 여론과 어긋나는 행보에서 지적하고 책임을 물을 구체적 대상도 생기니까 저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좀 빨리 도입이 되어서 네.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뉴스엔진에 그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이제 출연을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제2부속실은 있었고 그때도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들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영부인들의 대외 활동에 대한 뭐 법적 근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사건들인데 감정적으로 막 안 좋아. 그러면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여론이 들끓는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관련 법안이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고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 놓고 여론 좋을 때는 네. 영부인이 막 저래도 되나 싶은 무리수를 둬도 잘한다. 별 문제가 안 되다가 네, 네, 네. 지지율이 조금 낮은 국면에서는 네. 남들 다 하는 거라도 뭐 비판의 여론이 또 과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네, 다음 대선 전에 네, 또 아마 이런 법안들은 여야 대선 주자가 정해지면 그 대선 주자끼리 합의해야 통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럴 수도 많아요. 있죠. 네, 네. 그때 이제 영부인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활동 범위, 네. 또 예산 가용 범위 등등에 대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적인 예로 네. 제가 요즘 언급을 자주 하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없는데 대통령실 직원들 우르르 데리고 무려 대통령 전용기 1호기 타고 인도 갔잖아요. 맞아요. 그건 혼자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청와대에 네. 10대 아주 주요 기업의 CEO들을 불러서 대통령 없이 영부인이 혼자 오찬을 했어요. 네. 이거 굉장한 월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네. 만약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지 아니 않겠습니까? 이번에 마포대교 한번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에 10대 기업 CEO를 불렀다? 네. 영부인이? 그거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부인으로서의 월권의 끝판왕은 김정숙 여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네. 비판도 있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들이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내가 김정숙 여사보다 훨씬 더 활동을 자제하고 봉사활동 위주로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안으로 만드는 것도 네.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영부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목소리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거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원래 있잖아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1당, 2당 막 100석 넘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쪼그라들어도 100석 이상이고 개혁신당 3석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소수자가 될 때 네. 원래 좀 합리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아 이건 칭찬인데 칭찬이 아닌 것 같은 건 느낌적 느낌인 거죠? 아 진짜 칭찬입니다. 저도 막 최고위원 하고 할 때보다 네. 모든 걸 다 잃은 지금 야인 시절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쓴소리도 많이 팍팍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소수당의 존재가 국회에 사실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줘야죠. 네. 잘하는 건 잘했다 하면 되고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고 네. 정치가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다면 또 쉬운 건데.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마포대교 사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허은하 대표 오셨을 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마포대교 순찰 사건은 이게 공무원을 격려하는 것까지는 영부인이 할 수 있다. 근데 지시하셨다. 근데 선출직이 아닌 그냥 그 선출직의 배우자가 이거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포대교에서 네. 자살 예방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관심이 가게 한 것은 네. 현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맞아요. 네. 그 자살을 예방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관심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보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적절한 행보라고 봐요. 다만 몇 장의 사진이 문제인 건데 저기서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같이 업무를 보고 필요한 것들 우리 사회나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때 어떤 걸 더 지원하면 좋겠느냐라는 네.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한 건데 네. 몇 장의 사진들이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인 이렇게 거잖아요. 손 뻗고 있는 그러니까 사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앞서 말한 제2부속실이 생기면 네. 좀 더 고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진 또 사진은 너무 많이 언론에 이 릴리즈라고 하죠. 네. 배포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낮은 자세의 사진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쉬운 점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네. 제2부속실에서 이제 앞으로 논의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했는데 한두 장의 사진만 가지고 네. 또 너무 지나치게 지적하고 막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영부인의 행보를 다 물어 뜯고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정치적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컨택하는 역할, 그리고 그 사진을 대회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역할을 그거 지금 누가 해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사진 뭐 선정이나 이런 네. 것들은 홍보수석실 관할이기 때문에 홍보수석실 내부에서 이루어지겠죠. 아, 근데 거기 감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네. 게 제2부속실이라는 전담 조직이 생기면 다른 게 아니라 네. 오직 영부인 활동만 보좌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또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민심을 전달할 창구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언론에 대고 말하는 거 말고 영부인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어디에 전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구체적 창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네. 제2부속실이 생기면 그런 민원이나 민심들도 더 많이 청취하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워딩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혁신당에 상하기 시작한 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상한 물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얘기하네. 네. 네, 그런 얘기도 좀 하셨고, 그리고 또 한 후보자를 두고 뭐 이삭줍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줍기 발언은 민주당에서 징계 절차 중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탈당을 해서 혁신당에 가셨대요. 그래서 뭐 영광 군수 후보가 되신 뭐 장현 후보. 그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 이제 이런 사항들 쭉 보면 지금 이게 뭐 대선도 아니고요, 총선도 아니고 지선도 아니고 기초단체장 재보궐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걸 보고 이제부터가 진짜 갈등과 불협 이 두 정당 간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네. 재보궐이 전국적으로는 소규모 선거죠. 네. 그리고 뭐 서울시장이나 무슨 전남도지사 같은 광역이 아니라 네. 기초단체장 선거잖아요. 네. 구청장, 군수 뭐 네. 이런. 그런데 이게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조국 혁신당이 네. 다가오는 지선과 대선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흡수되길 바랄 거예요. 민주당에게 흡수되라. 네. 다른 변수가 되지 마라. 근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정권 교체 위해 연대한다고 하지만 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뭐 주요 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은 광역단체장 한두 개 정도는 우리로 단일화했으면 좋을 거고 조국 혁신당으로 네. 대선 때도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되게 비싼 값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 표현 좋은 것 같아요. 네. 2인자 자리를 약속받고 국무총리 자리를 약속받고 국회의원 공천권도 어느 정도 약속받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면 서로의 계산이 다르네요. 이런 작은 지방선거에서 받지 조국 혁신당 무시하니까 안 되지. 호남에서는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 인기 더 많지. 이런 걸 막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선거지만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조국 전 대표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대법원 2년 이제 징역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낙마하면 네. 자기가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문과 친노 진영의 인사들을 대선 주자들을 조국 혁신당으로 포섭해서 대선 주자로 내세울 수도 있고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대선 단일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 되라는 법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순식간에 여당이 돼서 오히려 거대 민주당을 또 흡수할 수도 있고 별의별 뭐 부푼 꿈을 꾸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어떤 이기적인 이기심들이 충돌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호남 지역에서도 잘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기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그렇죠. 이깁니다. 네. 이 단일화가 어떻게 성사되는가도 잘 지켜봐야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누군가 하나 슥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의 정청래, 우리 법사위원장께서도 그 리더의 자리를 그 호시탐탐이 여기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죠. 네, 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빠져 있어요. 네, 이미 뭐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근데 최근 이분이 그 법사위의 이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25일이었는데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부 여당을 겨냥한 증인을 대거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과 참고인만 100명. 그죠? 근데 뭐 대부분이 다 뭐 김건희 여사, 또 김건희 여사의 모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그러니까 그냥 그 여사에 대한 증인들이 한 2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신청한 증인은 아예 채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 보면서 이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보복이 좀 시작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국감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국감에서 증인이 원래요. 네.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 네. 야당 부르고 싶은 증인이 있으면 네. 어느 정도 합의를 합니다. 그럼요. 이건 너무하다 싶은 사람들 서로 합의해서 좀 빼고 네. 이 사람들은 우리 서로 꼭 부르자. 그러면 합의를 해서 증인을 출석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정말 막무가내로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을 위한 네. 또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배우자를 그냥 모욕하겠다는 심산으로 관련된 증인들 무리하게 다 통과시키고 네. 반면 국민의힘이 요청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나 네. 또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인 권순일 전 대법관, 네.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그냥 줄줄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 소위 말해서 다 까버렸어요. 네, 네, 네. 그럼 이게 국회가 네. 국감이 민주당 분풀이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장난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감인가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 국감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부른다는 발상도 말이 안 되지만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네. 전직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증인 채택이 안 될 이유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평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막무가내로 독주 폭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뒷감당을 정청래 의원이야 지금 기분 내고 네. 개딸들한테 와 칭찬받고 말겠지만 이런 오만한 독주가 누적 포인트로 쌓이고 쌓여서 다음 대선 때 민주당에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야 네. 얘네한테 국회 맡겨봤더니 진짜 마음대로 하더라. 얘네한테 나라까지 맡기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심리가 쌓이고 있는 거라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개딸들 환호받는 국회 운영 네. 또 국감 증인 채택 등이 결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딜 가도 임대가 뭐 텅텅 비어 있을 정도고 그리고 뭐 요즘 이제 금투세 같은 것들도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디 뭐 협의가 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더 궁금하지 저런 거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한 뉴스고 피곤한 네. 뉴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계속되면 또 여당 내부에서도 막 갈등이니 내분이니 한 뉴스가 계속되면 네. 정작 중요한 국정 성과나 그러니까. 민생 이슈들은 다 뒷전이 돼버려요. 또 언론은 언론대로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조회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연애 뉴스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면을 저런 뉴스가 차지하게 되고 네. 그러면 정말 먹고 사는 거 힘든 국민들은 정치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네. 청년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고 네.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그러면 수준 낮은 사람들만 계속 정치인이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국감 지금 신청 증인 중에서 김성태 회장,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이화영 씨도 불러서 지금 대질신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요? 이게 일종의 그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네. 청문회를 따로 국회에서 진행하면서 네. 또 대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렀습니다. 그렇죠. 불리한 증인들 다 빼고. 네. 그래서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네. 내가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북한에 돈 준 거 맞다. 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다. 네. 이 두 사람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하겠다는 게 이게 법원이 할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하는 게 말이 되나?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네. 관련 혐의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네. 이화영 전 부지사나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거든요. 네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재판이에요. 그럼요. 불법 대북 송금이니까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걸 민주당이 나서서 국회에서 법원 역할을 하면서 아마도 김성태 전 회장을 막 모욕하고 몰아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화영이 하는 말이 맞다고 막 띄워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네.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겠다고 국회를 법원으로 만들어서 이런 난장판까지 벌리는 그러니까. 게 네. 21대도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180석 가지고. 맞아요. 근데 22대는 이제 190석 얻고 두 번 연달아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다 보니까 네. 제가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썩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썩어가는 물과 썩은 물이 계속 싸웠는데 일단 썩은 물의 향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분이 또 떠오르죠. 제가 이제 임종석이라고 이제 안 부르기로 했어요. 림종석이라고 부르겠어요. 네. 그분 뭘까요? 지금 정체가 탄로 나 버렸어요. 어떡하죠? 임종석이라고 부르는 걸 본인이 더 좋아할 것 그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네. 최근에 이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 네. 우리 통일 포기하자. 그냥 두 국가로 살자. 이건 뭐냐? 네. 얼핏 듣기에는 네. 뭐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자. 뭐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자로 들리지만 네.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요. 근데 네. 북한이 지금 핵실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핵 가진 북한 눈치 보면서 살아야 그럼요.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처참한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이나 뭐 K 드라마 봤다고 최근에 15살 여중생이 공개 처형당하다던가 다큐멘터리 보면 평양만 벗어나면 길거리에 굶어 죽는 아이들 어른들이 질비하다던가 이걸 우리가 그냥 다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안타까워할 명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네. 북한 땅은 우리가 수복해야 될 영토고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은 네. 우리나라 국민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모두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 네. 이 발언의 뿌리가 바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거든요. 우리 서로 적대적인 사이로 두 국가로 따로 산다는 게 김정은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생각했던 통일관하고도 또 달라진 거예요. 뭐 그때는 통일 막 부르짖다가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했잖아요. 네네.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 그러니까. 근데 말을 바꾼 이유는 결국 김정은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그러니까 그 때문에 림종석이 맞는 거다니까. 이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건 아니다라고 선 선을 그었어요. 그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종북이 아니라 북한에 충성하는 충북이다. 그래서 애꿎은 지금 충북 도민들만 열이 받았습니다. 그랬구나. 충북도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재밌었던 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죠. 그 장동혁 최고위께서는 그냥 북한가 사세요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네. 근데 가지는 않아요 또 그런 근데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림종석. 참 네, 답답합니다. 네, 참 별의별 그렇죠.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마지막인데요. 이분의 얘기는 또 저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죠. 막말의 대명사 양문석 의원 이번에
사기 대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가 기소 되었죠. 네, 되었거든요. 일단은 일타 강사시잖아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요약, 왜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지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양문석 의원이 네. 이제 강남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네. 샀습니다. 네. 근데 그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딸의 명의를 내세워서 불법적인 일종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네. 이게 다 사기 대출인 거고 네. 여기에 연루돼 있는 해당 이제 금융기관 네. 뭐 S모, 금고 뭐 직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받고 네.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네.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의 그 수십억 아파트를 네. 현재 시세대로 또 매매가로 신고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의무인데 그렇죠. 공시시가는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 공시시가로 신고하면서 네. 이 재산 신고도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동시에 기소가 되었고요. 네.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선거 한번 끝나면 기소는 많이 되는데 양문석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이나 네. 또는 이 사기 대출로 징역 이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네. 국회의원직이 박탈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재판이 지지부진 늘어지면 네.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최강욱 사례처럼 그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이런 이 공직선거법이나 국회의원 직과 관련된 재판은 네. 원래라면 1심 6개월, 네. 2심 3개월, 3심 3개월 다 합해서 1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렇죠. 네. 재판부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양문석이라는 분을 네. 우리가 좀 안 봐도 되도록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빨리 좀 이 규정대로 지켜서 그러니까요. 재판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서 제가 그냥 소신 발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불법 사기 대출은 그냥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후보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후보 시절에 이런 사람도 그냥 공천 주고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전 최고위원 보면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뭐 대출을 받았습니까?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북 송금하신 거 없었잖아요. 말해봐야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로는 안 되겠지만 네. 아 저는 좀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근데 뒤늦게라도 네. 저 양문석 같은 분이 빨리 법원에 처벌을 받는 것이 네. 국민을 위한 사필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좀 달려와 봤는데 오늘도 저희가 뉴스엔지 이렇게 장전 최고하고 같이 하니까 좀 쌓였던 답답함이 좀 속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네,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네. 이 국회 조목조목 네. 보기 싫어도 우리가 강하게 질타할 건 질타하는 네. 그런 또 상식적인 뉴스를 많이 들고 와서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요 저희가 장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제 생방송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너무 바쁘신 분이셔서 저 시간하고 잘 조율하고 있으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함께 라이브로 찾아뵙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마쳤고요. 혹시 부탁한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네, 하시고. 여러분 짜증나고 답답해도 정치를 외면하면 네. 정치가 더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정치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